오늘은 7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고사성어의 꿈 분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사성어의 말이죠. 꿈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한자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좀 짜증나기도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좀 깊이 이렇게 새겨 들으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이런 식으로 꿈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꿈을 정했는데 하나가 바로 남가일몽입니다. 남가일몽, 한단지몽 두 번째가, 그리고 무산지몽인데 이 세 개의 꿈은 고사성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그 용어입니다. 사자성어라고도 하죠. 근데 남가일몽이 그 등에 특히나 남가일몽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서부터 제가 요것은 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꿈을 해석인지 해봅시다. 자, 봅시다. 당나라 9대 황제인 덕종 때 광릉 땅에 순우분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순우분이 술에 취해 집 앞의 큰 회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다. 자, 그러자서부터가 꿈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꿈 내용. 남색 관복을 입은 두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괴한 국왕의 명을 받고 대인을 모시러 온 사신이옵니다. 순우분이 사신을 따라 회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자 국왕이 성문 앞에서 반가이 맞이했다. 순우분은 부마가 되어 궁궐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남가 태수를 제수받고 부임했다. 자, 이게 부마라는 건 아시죠? 부마는 바로 공주의 남편을 갖다가 사위, 그러니까 왕의 사위죠. 부마라고 합니다. 남과 군을 다스린 지 20년, 그는 그간의 치적을 인정받아 재상이 되었다. 그러나 때마침 침공해온 달라 국군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병으로 죽자 관직을 버리고 상경했다. 얼마 후 국왕은 천도해야 할 조짐이 보인다며 순우분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잘 봅시다. 천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가 서울이 수도인데 그것을 갖다 행정수도인 세종으로 바꾸려고 그러죠. 근데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수도 전체를 갖다가 바꾸는 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백제에서는 뭐 공주에서 부요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신라에서도 경주에서 대구로 천도하려고 했습니다. 도읍지를 갖다가 바꾸려고 했다. 여기까지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여기까지가 꿈 내용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우분은 꿈이 하도 이상해서 회나무 부분을 살펴보았다. 요것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하는 겁니다. 과연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을 더듬어 나가자 넓은 공간에 수많은 개미의 무리가 두 마리의 왕개미를 둘러싸고 있었다. 여기가 괴한국이었고 왕개미는, 자 봅시다. 왕개미는 국왕 내외였던 것이다. 두 왕개미는. 또 거기서 남쪽으로 뻗은 가지에 나 있는 구멍에도 개미떼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남가군이었다. 순우분은 개미 구멍을 원상대로 고쳐 놓았지만 그날 밤 큰 비가 내렸다.
이튿날 구멍을 살펴보았으나 개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천도해야 할 조짐이란 바로 이 일이었던 것이다. 이 일은 뭐냐면 큰 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 밑에서 두 문단은 순우분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한 부분입니다. 해석한 부분.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이 부분. 우선은 이 남가 지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남가라는 것은 남쪽 가지라는 말입니다. 남쪽 가지의 꿈이다. 근데 이것이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서 그 사람이 남가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과 같은 말이 괴몽이라고도 하고 남가몽이라고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이 꿈을 볼 때 이 부분부터 알아야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난 순우분이 꿈이 하도 이상해서 회나무 뿌리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랬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꾸로 된 겁니다. 왜 거꾸로 됐느냐면 꿈이 이상해서 회나무 뿌리를 살펴본 게 아니라, 오케이? 이 사람은 뭐냐면 저 위를 한번 봅시다. 술에 취해서 집 앞의 큰 회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다. 여러분들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 마을 어귀마다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게 거기 있어서 그 마을의 노인장들이 거기 와가지고 여름에 타 해가지고 장기 두고 그러죠.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집 앞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무의 그 주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꿈이 이상해서 살펴본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뭐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요. 그래? 이거 뭡니까? 일종의 요즘 말하면 실직자라는 거죠. 실직자니까 무엇이에요? 한량이라는 말이죠. 한량. 옛날에는 관직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관직에 못 나간 선비가 가서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양반 입네 하고서 농사는 마누라한테 시키고 마누라를 공세 직접 시키고 자기는 술이나 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런 남편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아주 한량들이. 그러면 이 한량은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직에 나가서 입신양명하는 거죠. 출세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한량으로서 낮에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면서 집 앞에 와서 낮잠을 자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 집 앞에 있는 회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나무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구나. 요것을 미리 알고 이 꿈을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거꾸로 자기 이 꿈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가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나무 구멍으로 갔더니 그게 성문이에요. 어떤 나라로 들어가는 큰 문인 거예요. 대문인 거예요. 마치 남대문 이런 것처럼 말이죠. 남대문 이런 것처럼 대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그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괴한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봅시다. 이 괴자가 무슨 괴자냐 하면요. 이 괴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괴자 있잖아요. 여기 괴한구강 때 괴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나무라는 거예요. 회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회나무 괴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나무를 한자어로 바꾼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낮의 잔재가 이거예요. 낮의 잔재가 회나무, 그죠? 그 다음에 회나무에 구멍이 있었다. 나중에 하도 이상해서 살펴보니 구멍이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회나무의 상황에 대해서. 고목에는 구멍이 이렇게 생겨요.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그것이 괴한국의 일종의 관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살고 있었어요? 개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개미 그 구멍에 고목에 개미들이 이제 살고 있어서 개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괴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마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잣집 딸과 결혼하고 싶은 그 남자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럼 뭐예요? 아주 부잣집에 장가 가가지고 뭐예요? 뭐냐면 그 마누라 덕분에, 오케이? 장인 덕분에 뭔가 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입신 출세를 해가지고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남가군의 부마가 되어서 남가군 군수의 제수를 받았다. 그럼 뭐예요? 남쪽 가지예요. 이게 남쪽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쪽 가지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개미 구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살펴보니까 그 개미의 왕개미가 여왕개미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곧 바로 자기가 그 개미 구멍인 그 대문을 지나자마자 국왕 내외가 나와서 자기를 맞아들였다. 이게 국왕 내외로 여왕개미를 2마리를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이게 땡입니다. 왜 땡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왜 땡인지를 얘기할게요. 자, 봅시다. 그랬더니 뭐냐면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걸 해봅시다. 저기서. 그래서 왕개미는 국왕 내외였던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 구멍, 그러니까 남쪽까지에도 개미 구멍이 있었다. 개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왕개미가 밖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구멍을 원상대로 고쳐 놓았어요. 고쳐 놓았는데 그날 밤 큰 비가 내렸어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여러분들 여왕벌이라든지 여왕개미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개미와 일벌들만 가서 꿀을 따와서 계속 먹이고 여왕개미와 여왕벌은 뭐만 해요? 새끼만 낳아요. 오케이? 안에서 새끼만 낳아요. 근데 왜 새끼만 낳는 여왕개미 안에 있어야 될 여왕개미가 남쪽 가지의 개미구멍과 이쪽의 개미구멍 밖으로 나왔을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습해지기 시작하면 땅 속에 있는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지렁이가. 그래서 길을 가다가 지렁이를 밟은 적도 있고 지렁이 때문에 징그러운 적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뭐냐면 이 모든 동물들은 하찮은 곤충까지도 날씨의 변화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날씨의 변화를.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같은 데는 쥐가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 뱃사람들이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갈 때 음식물 있잖아요. 그거 다 쥐가 먹는 건데, 그 쓰레기 같은 거를요. 쥐가 많아요. 근데 태풍이 올 때쯤 쥐가 밖으로 나옵니다. 배를 안 탄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 올 거를 아는 거죠. 따라서 개미가 나온 거예요. 밖으로. 오케이? 밖으로 나온 거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비 올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꿈에 이것이 나왔는 것을 아느냐 하면은 이 사람도 경험상으로 이게 개미들이 다 밖으로 나올 때는 이 사람도 그것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도 경험상으로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잘 때 지금 그 다음날 큰 비가 올 정도로 자는데 뭔가 습하고 뭐가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사람도 느낀 겁니다. 가령 제가 요즘 날이 굳거나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막 시려, 무릎이 막 무거워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무릎이 무겁다, 비가 올라나 보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가 나온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도 자면서 막 습하니까 이건 비가 오겠는데 이것을 알았던 거죠. 이런 지식이, 무의식적 지식이 꿈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왕개미가 자기가 자기 직전에 이미 본 거예요.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왕개미를 우리는 비가 온다는 것을 한 겁니다. 다 나와 있다. 그러면 뭐냐? 그런데 천도해야 될 조짐이 있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천도해야 될 조짐은 뭐냐면 비가 와서 이것을 뭐예요? 개미들이 떠내려갈 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구멍을 이렇게 다 다듬어서 제대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그 다음날 다 떠내려가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도가 조짐이 보인다는 왕의 말 하기 전에 뭐냐면 난의 조짐이 보인다 그랬어요. 뭐예요? 달라국이 괴한국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천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두 마리의 왕개미를 국왕 내외로 이 사람은 순우부는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늘에는 해가 하나요, 땅에는 뭐예요? 왕은 하나인 거예요. 두 여왕개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왕개미는 한 마리입니다. 오케이? 여왕개미는. 그러니까 이미 두 개미 집에서 두 여왕개미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왕은 하나니까 둘이 싸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꿈속에서는 두 나라의 싸움 뭐예요? 괴한국과 달라국의 싸움으로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천도라고 하는 것은 큰 비가 와서 개미집이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저거를 해봅시다. 뭐냐면 그럼 달라국이라는 것은 왜 이 꿈속에서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꿈의 해석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달라국은 역사서적에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역사적 지식을 동원해야 돼요. 이때 달라국이, 잘 보세요. 이때의 달라국이 제가 보건대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잘 봅시다. 이때가 당나라 시대 때예요. 당나라를 세운 이세민이가 누구에게 화살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애꾸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당나라를 세운 이세민이가 바로 고구려의 누구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연개소문에 부하였던 양만춘입니다. 양만춘 저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이쪽이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삼국통일을 신라가 하지 않습니까?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당나라를 쫓아냅니다. 이놈들 못 쓰겠다고 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단자가
단군 단자입니다. 박달나무 단자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단군이 옛날에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군, 그 다음에 이 라자가 벌라자로서 신라할 때 라자입니다. 여러분들 신라가 한자어로 신라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풀면은 새신, 새로울 신자와 벌라자예요. 그것을 순 우리말로 그래서 서라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라벌이라는 게 새로운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서라벌. 그러니까 이게 벌라자입니다. 벌. 그러니까 단군은 아마 이 당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우리나라를 적대시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이 여기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이 사람이 공부께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괴한국과 달라국의 전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낮의 잔재와 어떤 날씨에 대한 지식과 무의식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한단지몽이 있습니다. 한단지몽은 이게 한단은 땅 이름, 이게 여러분들 이 꿈에 대해서는 많은 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한단지침, 한단몽침, 노생지몽, 일치지몽, 영고일치, 항량지몽 이거 다 이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대체 어떤 꿈이길래 그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나라 현종 때의 이야기다. 도사예요. 여옹이라고 하는 것은 성은 여시고 옹은 노인네라는 겁니다. 노인네를 높여서 하는 겁니다. 여시 노인네가 도사입니다. 아주 그 예지력이 있는 일종의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옹이 한단은 지명 이름입니다. 하북성의 한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행색이 초라한 젊은이가 옆에 와 앉더니 산동에서 사는 노생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색이 초라한 그래서 젊은이가 왔어요. 뭐겠어? 무슨 꿈을 꾸겠어? 부자가 되는 꿈을 꾸겠지 뭐. 그렇죠? 그렇죠? 노씨예요. 노씨. 그러니까 노생이라고 했다. 생원을 생자를 붙인 거예요. 생원, 진사생원. 그러니까 그는 신세한탄을 하고는 졸기 시작했고 여옹이 여기서부터 보따리 속에서 양쪽에 구멍이 뚫린 도자기 베개를 꺼내주자. 이게 낮의 잔재입니다. 노생은 그것을 베고 잠이 들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꿈꾸기 직전 상황이에요. 노생이 꿈속에서 점점 커지는 그 베개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다. 기와집이 있었다. 자, 이게 여기서 내가 아까 행색이 초라하다. 무슨 꿈을 꿨어요? 고래등 같은 집에 부잣집이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그 베개의 구멍이 그 집의 대문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다. 노생은 그 집이 명문 최씨 집안이었어요. 여러분들 경주 최씨 부자라고 알죠? 경주 최부자라고요. 그 최씨 집안에 딸과 결혼했어요. 이거 다 누구의 꿈이나 다 가난한 사람 다 이런 꿈 꿉니다. 집 결혼하고 과거에 급제한 뒤 과거에 급제 않았으니까 행색이 초라해서 떠돌고 있는 거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급제한 뒤 벼슬길에 나아가 순조롭게 그러니까 꿈은 현실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과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논일고 있는데 꿈에서는 뭐예요? 급제하는 거예요. 과거 급제해서 경조윤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장에 해당됩니다. 거쳐 어사대부,
뭐 옛날에 박문수라고 어사가 유명한 어사 내부가 있었고 2부 실황에 올랐고 2부는 지금 내무부입니다. 단주 자사에 좌천되었다. 재상이 투기하는 바람에 단주 자사에 좌천되었다. 3년 후 호부상서로 조정에 복귀된 지 얼마 안 되어 마침내 재상이 되었다. 그 후 10년간 노생은 황제를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하고 명재상으로 높였다. 명재상까지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다. 변방의 장군과 모반을 꾀했다. 모반은 역적을 꾀했다는 겁니다. 노생은 포박당하는 자리에서 탄식하며 말했다. 내 고향 산동에서, 한다는 바로 산동 근처에 있는 거죠. 땅떼기나 부쳐먹고 살았다면 이 사람은 산동 사람이에요. 이런 억울한 누명은 쓰지 않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애써 벼슬길에 나갔는지 모르겠다. 그 옛날 누더기를 걸치고 한단의 거리를 걸을 때가 그립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막 영의정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재산까지. 그러다가 역적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야. 괜히 내가 벼슬길에 나왔다. 그랬더니 그는 칼을 들고 자결하라고 했어요. 아내와 아들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어요. 노생과 함께 잡힌 사람들은 모두 처형당했으나 그는 환관은 내시를 얘기하죠. 내시가 힘써준 결과에 사형을 명하고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수년 후 원죄임이 밝혀지자, 수년 후 원죄라는 건 요즘은 무고죄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운 그런 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고죄라는 게 밝혀지자 뭐냐면 황제는 노생을 소환하여 중서령을 제수하고 연국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하나하나가 나라로 이렇게 변방국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그 왕 중에 왕이니까 황제고, 오케이? 연국공에 책봉하고 많은 흔종을 내렸다. 이거 다 꿈이에요. 그 후 노생은 다섯 아들이 권문세가와 손인하고 고관이 된 다섯 아들과 열 손자를 거느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다가 황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 황제가 자기 전담 의사를 보내주는, 이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건 최고의 영광이 있어요. 어의를 네가 지켜보는데 80생애를 마쳤다. 노생이 깨어났다. 그랬더니 자봅시다. 노생이 깨어나니 꿈이었다.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엄청나죠? 이 꿈 내용은 전부 뭐예요? 입신양명, 출세해서 엄청난 그런 직책, 영의정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황제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부유하게 살고 그다음에 자식들은 번창해가지고 다 권문세가와 결혼하고 자식들도 다 입신양명하고 이런 꿈이에요. 그 완전히 현실과 반대. 욕망의 꿈이죠. 욕망의 실현의 꿈, 소원의 꿈. 아주. 그런데 옆에는 여전히 여옹이 앉아 있었고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막집 주인이 짓고 있는 밥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80년생을 완전히 꿈속에서 80년이 지났는데 밖에서 깨어보니까 밥이 아직까지 익지 않았다. 그러니까 찰나에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찰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이 깨기 직전에 REM 단계에서 꾼다 그랬죠. 아주 찰나의 꿈을 꿉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랬더니 노생을 바라보고 있던 여옹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이 꿈을 계속 하는 것은 이 여옹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단지몽 자체는 완전히 소원 성취의 꿈입니다. 현실과 반대인 전의식적인 욕망이 실현되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 여옹이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라네. 노생은 여옹에게 공손히 작별을 이제 그런 거라네. 이렇게 말하니까 노생도 이제 깨달았어요. 여옹에게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고 그 한단을 떠났다.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건 다 한단은 여기고 이 지침은 뭐냐면 한단 지침이라 할 때 침은 베개를 얘기해요. 여옹이 도자기 베개를 구멍이 2개 뚫린 보자기 베개겠죠. 그 구멍은 뭘로 나타납니까? 명문
집안에 아주 궁궐 같은 집의 대문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이게 낮의 잔재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황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량. 이 황량이 아까 밥을 지을 때 쓴 재료예요. 이건 여러분들 기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이걸 조예요. 조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황량은 그 조가 익지 않은 조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밥을 하는 거죠. 익지 않은 그 황량을 조밥을 얘기해요. 그래서 황량지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취지몽할 때 취는 이거 밥 짓는 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개를 베고 밥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꾸었는데 인생이 다 이렇게 다 꾸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얼마나 헛되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자기 베개 구멍은 낮의 잔재 정본대 고래등 같은 기와지 대문으로 하고 입신양면 부귀영화 무병장수 아시죠? 다 아는 말이죠. 자손번창 이렇게 이건 온갖 것을 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서 주사야몽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역적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어쩌면 이 사람은 계속 과거에 떨어졌으니까 현실을 비판하고 이러한 지금 왕에 대해서 말이죠. 마치 불평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에요? 역모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휴 이거 한번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모반으로 이제 꿈 내용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무고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저기 하다가 그 감옥에 갔다가 자살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자살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떨어지고 계속 가난하고 마누라는 저기 시골에서 말이죠. 계속 굶주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살이라 해버릴까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다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살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옹이 이걸 딱 본다.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꿀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웃으면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이래. 인생은 다 그런 거라네. 프랑스 말로 이런 걸 셀라비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로 셀라비. 꿈이란 다 그런 거라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꿈이란 다 그런 거라네. 그건 뭐예요? 현실과 반대로서 현실에서 성취하지 못하는 소원과 욕망을 반대로 환각적으로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색이 초라하고 그리고 과거에 떨어진 것이 분명하니까 이런 꿈을 꿀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꿈이 80년의 부귀영화가 짧은 시간에 깨어나면서 인생의 허망함, 오케이? 영고, 아무리 자기가 부귀영화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다 그런 거라네를 넘어서서 한 단계 넘어서서 인생은 다 그런 거라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옹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식 정신분석가, 오케이? 네, 정신분석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정신분석가예요? 꿈은 현실과 반대로서 현실에서 성취 못하는 꿈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이냐면 꿈속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반대로 성취하는 것은 다 허망한 일이라네 라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대단한 정신분석가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거자 이제 무산지몽입니다. 이 무산지몽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인 꿈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한번 또 읽고 봅시다. 읽으면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꿈을 기록하고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전국시대는 춘추전국시대죠. 춘추전국시대 때 초양왕이 송옥과 함께, 송옥은 이제 저기 신하죠. 송옥과 함께 운몽의 고당관에 갔었다. 그러니까 운몽이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근데 지명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구름문자의 꿈몽자예요. 운몽의 고당관에 갔었다. 고당관은 뭐냐면 높은 데 있는 어떤 여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별장이죠. 별장. 왕의 별장이에요. 관은. 산 위에 구름이 걸쳐 있었는데 그 구름이 다른 때와 달리 여러 형태로 변하는 것이었다. 양왕이 구름의 변형에 대하여 송옥에게 묻자 그 구름은 조운이라는 이름의 조운이라고 부른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운은 뭐냐면 아침 조자의 구름문자예요. 아침 구름이라고 한다고. 그럼 아침에 있으니까 아침 구름이죠, 뭐. 그런데 어느 날 그랬더니 송옥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하가 양왕의 선왕이,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자가 선자가 붙으면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는 선친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친께서 이렇게 선왕이, 그러니까 지금 양왕과 같이 왔는데 양왕의 아버지가 고당관에서 논일다가 피곤하여 낮잠을 잤다. 이거 전부 낮잠이 이렇게 많나? 그러나 꿈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이제 여기서부터 꿈속에서 여기서부터 꿈입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고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욕망의 신천입니다. 이것은 꿈꾸는 사람인 양왕의 아버지인 선왕께서 일종의 욕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이게 고운 목소리로, 그러니까 여인이 나타난 거죠. 소첩은 자기를 낮추는, 높은 사람에게 낮추는 말이죠. 소첩은 무산에 사는 여인이온데 전하께서 고당에 납시었다는 말씀을 듣자옵고 침석을 받들고자 왔나이다. 이게 상궁식으로 내가 왕을 한번 하룻밤 같이 왕과 같이 왕의 침석을 받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침석은 뭐 잠자리를 내가 챙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은 기꺼이 그 여인과 운우지정, 이것도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운우지정이라고 하는데 그 운우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 꿈에서 나왔어요. 이 꿈에서 나누었다. 이윽고 그 여인은 이별을 고하였다. 소첩은 앞으로도 무산 남쪽의 한 봉우리에 살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양대 아래 머물 것입니다. 여인이 호련히 사라지자 왕은 꿈에서 깨어났다. 여기까지가 이제 꿈 내용인데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왕이 무산을 바라보니 과연 여인의 말대로 높은 봉우리에는 아침 햇살에 빛나는 아름다운 구름이 걸려 있었다. 왕은 그곳에 사당을 세우고 조운묘라고 이름 지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구름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은 구름이 아침마다 무엇이에요? 산 허리에 걸리는 지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면은 그것이 일종의 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되어서 아침에는 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구름과 비가 많은 지형이었던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이미 이 왕은 고당관에 자주 피접을 나오니까, 다시 말해서 별장에 가끔 이렇게 한번 좀 정신을 갖다가 좀 쉬려고, 휴식을 취하려고 나오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형의 특징을.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조운이라는
명칭도 이 꿈 다음에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조운은 원래 있었던 건데 이 꿈을 꾼 다음에 조운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면서 조운묘, 그것은 묘는 사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꿈속에 나타나는 여인을 모시는 일종의 사당을 말합니다. 조운묘를 썼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 여기서 이거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것의 이 사자성어를 좋은 모우, 그러니까 아침에는 구름이고 저녁에는 비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천침석, 침석을 받들다, 잠자리를 받들다 이렇게 이 고사성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무산지운이다, 무산의 구름이다, 무산지우다, 무산의 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송옥이 쓴 문선에 나옵니다. 고당부에. 그래서 이것을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무산지몽을 잘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꿈속에서 나타난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무산에 사는 여인이온데, 무산에 사는 여인이온데 전하옥께서 고당에 나으셨다고 침석을 받들고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무산이에요, 여기가. 무산, 오케이? 무산에 사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양대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침에는 구름이 걸렸다가 저녁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산에 산허리에 구름으로 했다가, 이게 아침 구름이에요.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침 구름.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 얼마나 붓습니까? 아침 햇살이 쫙 구름은 일종의 안개와 같은 겁니다. 이슬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그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아주 다채로운 형형 색깔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저녁에 비가 내리는데 양대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양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봅시다. 이게 양자는 변양자, 요 대자는 요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무슨 대, 수승대, 여기 갑자기 수승대가 떠오르네요. 수승대라고 하는 것은 저기 그 거창에요. 거창에 그 계곡에 있는 누각이에요. 누각. 그러니까 대는 이게 강가 같은데 이렇게 세우는 높고 큰 건축물이에요. 마치 정자보다는 더 크고 이렇게 크고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대자를 본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게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자를 붙였냐면, 여러분들 잘 봅시다. 우리나라 서울 수도를 갖다가 양자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한양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양자를 붙이는 것은 배산 임수일 때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이 있으면서 남쪽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양자를 붙입니다. 한양은 그러니까 한강 북쪽에서 북한산을 뒤에 끼고서 무엇이에요? 남쪽을 바라보는데 궁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한양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하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하양도 무엇이냐면 무악산을 뒤로 하고서 남쪽을 향해서 볕이 남쪽에 따뜻하게 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남양을 집으로 짚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쪽에서 볕이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를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양대는 이 사람이 저녁에는 비가 내려 양대에 머물 것입니다 하면, 이것이 무산에 있는 일종의 대인데, 큰 건축물인데 이것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남쪽을 향하는데 남쪽 봉우리예요. 남쪽 봉우리. 그런데 남쪽 봉우리에 무엇이에요? 남쪽 봉우리에 이거 여기에서도
봉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잘 봅시다. 이쪽에서 이 누각을 지을 때면은 대개 뭐냐면 왕의 그 별장은 이렇게 남향을 하게 돼 있어요. 남향. 그러니까 아마 고당관이 여기 어디쯤에 양대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좀 높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엇이에요? 이걸 남쪽 봉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구름이 햇빛에 아침 햇살에 아주 형형 색깔이 진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드디어 여기에 아침 구름이 걸리는구나 해서 이것을 조운이라고 해라. 선왕께서 하면서 여기다가 좋은 사당을 만들어서 좋은 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묘를. 오케이? 이것은 자기의 꿈속에 나온 여인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여인은 참 복도 많아요. 이런 묘도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의 형상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첫째가 이 무당 무자, 무산 있지 않습니까? 무산의 글자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 무당 무자는 원래 무당이 춤을 출 때 무당의 옷깃 있잖아요. 이게 팔에 옷기가 휘날리는 그런 형상이래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는 게 마치 산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거랑 무당 무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하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운우지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운우지정은 구름과 비의 어울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형상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억지로 그렸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일종의 성교의 모양입니다. 남근과 일종의 합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봅시다. 여기요. 자, 무산의 꿈이라는 뜻으로 남녀 간의 밀회나 정교, 이 정교는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 관계. 그리고 이 부부 관계의 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우지정이다. 구름과 비의 섹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체적 사랑이다 하는 건데 실제로 이 형상이 바로 그러한 성관계의 형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세가 굉장히 아주 음습한 형상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음습한 형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쪽 전라도 쪽에 가면 이 마이산이라고 있습니다. 마이산에 봉우리가 두 개가 쫙 있는데 그 봉우리 사이에 계곡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습한 기운이 쫙 하고 구름이 많이 가리워집니다. 이런 지형에는 구름과 비가 많이 오고 습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사람은 여기에 별장에 자주 오면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분이 성적인 욕망이 이제 생기면서 욕정이 생기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산지몽은 바로 운우지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꿈은 해석 가능하다. 프로이트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